루카시 제르지의 역사와 계급 1923년도 판을 시작합니다. 고려말 이성계는 모근 이색으로부터 교육받은 정도전이 경국전으로 입성한 유학자들이 이끄는 유교 이상국가 건설에 동참하여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고려를 붕괴하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이방원의 야욕과 패권쟁취, 왕자의 난을 통해 유학자들이 이끄는 유교 이상국가 건설을 무산시키고 집권하여 경국전을 파괴한 후 확실한 왕권국가를 담은 경국대전을 내세웁니다. 이방원은 유교 이상국가 건설을 하려던 정도전과 이성계의 꿈을 좌절시켜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착취받는 노동자 농민이 왕족과 자본 귀족을 몰아내고 막스 사상으로 무장한 레닌이 이끄는 노동자 농민의 정부 수립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924년 레닌이 사망하고 스탈린이 집권하자 스탈린은 조선의 이방원처럼 막스주의를 말살하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스탈린주의를 앞세워 1917년의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루카치는 용감하게 스탈린주의를 막스주의로 회복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루카치가 역사와 계급의식을 통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기 위해 그의 생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치 제르시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루카치 제르시는 문학은 현실의 특수한 반영이라는 유명한 태제와 함께 리얼리즘 문제에 천착한 미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1918년 헝가리 공산당원으로 헝가리 혁명에도 참여한 가장 확신에 찼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루카치 제르지는 헝가리 출신 막스주의 철학자, 미학자, 문예이론가, 혁명가이자 비평가로 후기 자본주의를 물신화 개념으로 분석하여 비판 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리얼리즘 문학론과 문예비평, 미학 등 광범위한 지적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유년 시절부터 공산주의인문, 헝가리 혁명, 소비에트 공화국에서의 활동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카시 제르지는 본명이 레빙게르 제르지 베르나트로 현대를 표현하는 헝가리 문예사상가이자 막스주의 사상가입니다. 루카치는 1885년 4월 13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계 유태인 은행 중엽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다페스트,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 미학을 배우고 헤겔, 지멜과 막스 베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02년 혁명적 사회주의 학생운동에 참가하고 문필 활동도 시작했으며 1904년에는 새로운 연극운동인 자유극장운동에 참여하여 타리아 협회의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1808년에 현대 드라마 발전사를 저술하여 19세기 초에 작가 키슈파르디를 기념하기 위한 문예협회상을 받고 1911년에 출간했습니다. 루카치는 1909년에 베를린 대학에 유학했고 1917년까지는 주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지에 머물렀습니다. 루카치는 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헤겔의 객관적 관념론에 접근하는 동시에 헝가리의 생트 칼리스트인 에르빈 사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1910년에 저술한 정신과 형식을 1911년에 독일어역 증보판으로 출간하고
1916년에 소설의 이론을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1918년 12월 헝가리 공산당에 입당하여 이듬해 1919년 3월 헝가리 혁명으로 큰 벨라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평의정부가 성립되자 교육인민위원 제5적 군사단의 정치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후의 지하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유물론 연구소를 부다페스트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월말에 혁명 정권은 붕괴되어 버리고 9월에 빈으로 망명했습니다. 1920년대에 루카치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막스주의 사상에 심화했습니다. 1923년에 역사와 계급의식과 1924년에 레닌 그리고 1928년에 브룸테제를 써서 혁명이 좌절한 이유와 막스주의의 주체성 문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코민테르는 역사와 계급의식은 좌익 편향, 브룸테제는 우익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자아 비판을 하고 정치활동에서 물러나 1929년 말 모스크바로 가서 콤 아카데미의 막스 엥겔스 연구소원이 되고 한때 반파시즘 투쟁을 위해 유럽으로 돌아가기도 했으나 전쟁 중 대부분을 모스크바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발자크론을 비롯하여 많은 근대문학 사상사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1931년 베를린으로 가서 독일 작가 방위동맹 베를린 지구 부의장을 역임함과 더불어 프롤레타리아 혁명 작가동맹에 참여하여 기관지인 좌곡선에 그의 이론을 펼쳤습니다. 1933년 이후 소련에 있으면서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의 철학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국제문학, 문예비평가, 언어, 새로운 목소리 등 잡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막스주의 문예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헝가리 귀국과 학술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8월 헝가리 해방과 함께 부다페스트 대학 미학 및 문학철학 교수로 기임한 루카치는 임시 국민의 의원이 되고 1948년 세계평의회 평의원이 되었습니다. 1946년에 제네바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막스주의 입장에서 야스퍼스나 메틀러 뽕티 등 실존주의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의 논전은 기초로 하여 실존주의 비판과 막스주의의 현대적 과제를 제시한 5편의 독립된 논문으로 구성하여 1948년에 펴낸 실존주의냐 막스주의냐는 루카치의 후기 대표작입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 1947년에 발표한 문학과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 문학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후에 걸쳐 많은 저작은 1947년 괴테와 그 시대, 1948년 젊은 해결, 1949년 세계문학에서 러시아 리얼리즘, 1952년 발자크와 프랑스 리얼리즘, 1954년 독일 문학 소사, 1954년 이성의 파괴, 1955년 역사소설론, 1955년 리얼리즘의 재문제 등 수많은 저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성과로 만 70세를 맞은 1955년에 헝가리 독립전쟁의 지도자 코슈트 로요스를 기념하기 위한 코슈트 국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연금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1956년 10월 스탈린주의에 대항한 헝가리 혁명 기간 중에 너지 임내 내각에서 인민교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루카치는 너지와 그의 정권에 대해 애초부터 부르주아지 사회주의적 개혁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비판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너지가 재집권 이후의 계획, 즉 강령이 없었다고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중운동에 휘둘리면서도 동시에 민주운동을 그나마 사회주의적
틀 안에서 유지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 내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을 반대하여 먼저 사임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남는 것이 서구와 소련 모두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카치는 소련의 침공으로 부다페스트가 함락되자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으로 피신했으나 끌려나와 소련군에 의해 너지와 함께 루마니아로 끌려왔다가 간신히 처형을 모면하고 다음 해 1957년 본국으로 송환되어 연금되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탈퇴권으로 먼저 사임했기 때문에 너지 정권의 동조자가 아니라고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권에서 격렬히 비판을 받아서 동독에서 그의 책을 낼 수가 없어서 미학 제1부인 미적인 것의 특성은 1963년에 서독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 이후 루카치는 미학, 존재론, 윤리학 등 저서 연구에 매진하다가 1971년 6월 4일 86세로 출생지인 부다페스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루카치는 막스주의적 입장에서 윤리의 문제를 파고드는 작업에 몰두했는데 이를 위해선 존재론으로 그 기반을 먼저 닦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존재론과 고투를 벌인 결과물이 바로 사회적 존재의 존재론을 위하여라는 존재론과 윤리학을 사후 유고집으로 남겼습니다. 루카치는 비공식적으로 출당되었으나 1967년에 복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권된 루카치는 그 다음 해에 벌어진 프라하의 봄에 대해서 지지했지만 당내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있었던 철학자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루카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둘 다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스탈린주의로 만신창이가 된 막스주의를 보편적인 조작과 소외를 극복하는 이론적 힘과 파토스를 지닌 진정한 막스주의로 재구축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루카치 제르지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카치는 청년기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사상적으로 커다란 변모를 겪었습니다. 혼과 형식까지의 루카치는 주로 신칸트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문학, 사회학과 신비적 주관주의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소설의 이론의 루카치는 해겔에 강한 영향 아래 있었으며 그래는 좌익적 윤리감이 흐르고 있어 그것이 그를 역사와 계급의식의 단계로 이끌어 갔습니다. 역사와 계급의식은 막스주의 사상가로서 그의 명성을 확립한 저자이고 막스주의 전체의 운동과 발전 속에서 전체성의 범주나 막스주의에서 변증법적 측면 등을 강조하며 또한 계급의식이나 소외의 본질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등 경제적 객관주의를 지나 막스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습니다. 또한 부름대제는 비합법 헝가리 공산당 제2차 대회의 정치보고 초안으로 쓰여진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직접적인 이행이 아니라 과도적 형태로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적 독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견해를 기조로 해서 루카치는 그 후의 사상을 확립했습니다. 헝가리 동란 후 루카치는 정치적으로는 평화공존을 주장하며 스탈린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학에서는 이전부터 표현주의나 전위 예술 등을 루카치는 비판해왔는데 이와 함께 혁명적 낭만주의도 비판했습니다. 미적인 것의 특성은 현실의 미적 반영과 과학적 반영을 대비시키면서 막스주의 미학의 기초를 구축하고자 한 저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저작
역사와 계급의식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역사와 계급의식은 루카시가 1923년에 펴낸 대표적입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성공했으나 1918년의 독일 혁명과 1919년의 헝가리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이 헝가리 혁명에 참가했던 루카치는 망명지인 빈에서 이 혁명이 좌절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럽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한 이론적 연구를 시작하여 계급의식을 비롯한 7편의 논문을 써서 한 권으로 묶은 것이 바로 이 책 역사와 계급의식입니다. 역사와 계급의식이라는 제목의 단순함과 명확함에 비해 이 책은 제법 많은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헤겔을 비롯한 독일 관념론을 알아야 하고 막스를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비판적 방법이라는 말로 루카치가 의미하는 것은 칸트주의적 경향의 독일 관념론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 개념신화학이라는 말로 염두에 둔 것은 개념을 신비화하는 헤겔의 관념론적 체계입니다. 또한 변증법과 총체성, 구체성, 현실성 등의 개념은 선행된 헤겔과 막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행학습을 한 후에 읽는다면 변증법적 인식론을 접할 수 있고 잘 정리된 헤겔과 막스의 철학적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막스주의의 주류로 제2 인터내셔널의 이론가들이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을 오직 객관적인 사회의 존재 양식으로부터 설명하려 하였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의 인간의 능동적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카치는 역사의 변혁에 있어서 의식이 수행하는 적극적 역할을 중요시하고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의식만이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파악하는 이유를 밝히고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헤겔과 막스를 결합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의식과 사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인간은 무력화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화폐의 교환의 척도가 됨에 따라 모든 물건이 화폐를 통해 교환될 수 있다는 생각, 즉 물건 본질에 숨겨진 자본과 노동의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왜곡된 의식 과정인 물신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신화로 인해 사람들은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허위의식 속에서 현실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허위의식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해를 방해함으로써 사람들이 계급의식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며 그 극복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막스주의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론과 인간소의 사상은 선구적 업적입니다. 물론 이 역사와 계급의식은 막스주의 혹은 레닌주의에 대한 철학화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여러 공산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후일 자아 비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와 계급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은 전통 막스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이론과 실천, 변증법적인 방법의 의미, 사실과 총체성, 자연과학과 변증법, 변증법적인 방법 석류, 막스주의의 방법, 현실의 문제, 헤겔과 막스, 의식과 존재, 사적인문론과 프로레타리아 등 총 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막스주의자로서의 로자 룩셈부르크는 막스주의에서의 총체성, 막스주의의 속류화, 자본 축적론의 문제사적 서술, 룩셈부르크에서의 당과 혁명 등 총 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 계급의식은 무엇인가? 전 자본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의식, 부르주아지와 소부르주아지의 계급의식,
성류, 막스주의자의 계급의식,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의식,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등 총 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프로레타리아 의식으로 상품 구조의 사무라의 합리화, 사무라와 과학을 다루는 사무라 현상, 인식원리, 실천원리, 예술원리의 이윤 배발과 모순의 변증법적 극복, 역사적 생성의 입장을 다루는 부르조아 사유의 이율 배발, 직접성과 매개의 변증법, 질과 양, 고정성과 과정성, 경험적 사실과 발전적 경향, 상대주의와 역사 변증법, 이론의 실천으로서의 변화를 다루는 프로레타리아의 입장 등 총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장은 사적 유물론의 기능 변화로 사적 유물론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6장은 합법성과 비합법성이라는 제목으로 혁명 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 문제, 법률과 전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합법성 문제 등 총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장 로자 룩셈부르크의 러시아 혁명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프로레타리 혁명의 성격, 농업 문제와 관련하여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의 성격, 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 발전의 유기적 성격과 폭력적 성격,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에서의 국가의 역할, 당 조직의 문제, 기회주의와의 투쟁의 문제, 조직 문제의 전술적 정치적 결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의 자유의 문제 등 총 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8장 조직 문제의 방법론은 조직 문제의 자연 발생성과 의식성, 필연성과 자유, 당과 당원의 관계, 규율의 의, 당과 계급의 관계, 전술과 조직 등 총 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계급의식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루카치는 막스주의에서의 정통성을 규정합니다. 그에게 정통성이란 방법론과 관련된 것으로 텍스트를 섬기는 훈과 혹은 특정한 주장들에 대한 동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란 특정한 변증법으로서 유물론적 변증법을 가리킵니다. 그는 유물론적 변증법이 혁명적 변증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과 실천의 통일에 관한 문제를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참된 유물론적 변증법에 있어 이론과 이론의 대상이 갖는 관계는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인데, 이러한 유기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은 다만 한갓 대상의 외부적인 것으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루카치는 이렇게 이론과 실천이 통일될 수 있는 조건의 프로레타리아의 등장으로 인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프로레타리아 계급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낳고 가장 눈에 띄는 분열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분리에서 나타납니다. 막스는 이러한 분리가 허용될 수 없음을 되풀이하여 지적했고, 모든 경제투쟁은 그 본질상 정치투쟁으로 전환합니다. 또 거꾸로 정치투쟁도 경제투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레타리아는 사회의 의식적 변혁이라는 과제를 역사에 의해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급의식 속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분급 목표와의 변증법적 모순, 개별적인 계기와 전체와의 변증법적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발전 과정의 개별적 계기는, 즉 구체적 요구를 동반하는 구체적 상황은 그 본질상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해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법칙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경제 구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단계에서 정치 경제 체제를 다 포괄하는 통째성을 담지하는 다수 프로레타리아 계급은 스스로를 변증법적으로 지향하면서 계급 자체를 폐지할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계급의 의식, 즉 노동자 계급 의식은 독자적이지 않고 대자성을 넘어 총체성을 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와 계급의식이란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의 역사 속에서 그 물화된 관계 아래 소외된 노동을 하는 다수 프롤레타리 계급의식을 정립하는 개념화 및 추상화 과정이며 이에 막스주의의 변증법적 방법론에 의해 정립됩니다. 루카시의 추상성은 러시아 볼셰비키나 독일 3인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고 그는 모스크바 망명 시절 철학을 떠나 미학에 몰두하게 됩니다. 역사와 계급의식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유럽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작용화된 루카시 자신의 새로운 정치적 이념적 입장에서 일어나한 논문집입니다. 이 책에서 루카시는 당시 서구 막스주의 사상을 주도하던 이른바 속류 막시즘을 보다 심원한 철학적 차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현실적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당시 서구 부르주아주의 지식인들을 막스주의로 이끄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변증법적 방법론과 총체적인 세계 이해를 강조하는 이 책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한 신막스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카시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모스크바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곤경 속에서도 꾸준히 리얼리즘 이론가로 활동했고 서구 부르주아지와 문학과 미학 전통을 논하는 방대한 연구서를 남겼습니다. 1956년 헝가리 봉기 이후에는 정치적인 사안과는 거리를 두고 마크스주의 미학의 걸작, 미적인 것의 특수성을 완수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념적인 이유로 금기시되어 오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특기 할 만한 것은 루카치를 문학이론가도 받아들이기보다는 사회과학 이론가 또는 막스 해석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경직화된 막스 해석, 예컨대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에 역규정성 내지는 상호규정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따위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느낀 사람들에게 루카치는 더욱 각광받았습니다. 볼셰비즘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철학적 정초 등이 이 작업을 규정하는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무엇보다 막스주의의 제1원칙으로서 소유의 총체성에 대한 인식과 도달되어야 할 총체성의 회복을 제시하며 이를 철학적 방법론으로 체계화한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헤겔에게 있어서도 총체성이란 원인이자 결과, 이미 주어진 것이자 도달되어야 할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극히 해결적인 제스처입니다. 반면 막스에게는 이미 총체성이라는 범주 자체가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함축된 채 저 형태에 전환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컨대 아침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비평을 하는 식의 공산주의에 대한 낭만적인 묘사조차 막스는 자본주의적 분할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에 가깝지 총체성의 범주를 전면에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그가 훗날 스탈린의 비판과 협박을 받아서 1930년대 발굴된 막스의 초기 작업들을 접하고는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헤겔의 소외와 막스의 소외를 혼동했다며 썩 내키지 않는 자아 비판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보다 강성해진 이론 일색의 지적 경향과 막스주의자들이 사회과학에서 이 이론을 대대적으로 전해왔던 사정을 감안할 때 루카치의 작업은 오늘날 좌파적 인식론이 유지 재생산되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좌파들이 의뢰 이런
저는 이념과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자본주의의 인식론적 비판 이론은 막스 이론에 맞서게 됩니다. 세계가 극단적으로 분리되고 그 자긴들이 서로 어떤 관계도 없이 자족하는 것처럼 보일 때, 무엇보다 좌파들에게 어떤 공동의 목표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들을 전열적인 관점에서 개념만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필연적입니다.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은 서구 막스주의로 평화되는 좌파적 이론의 시발점입니다. 이 작업은 최초로 막스주의의 방법론을 추상해냄으로써 막스주의가 경제 서형을 넘어 전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했습니다. 칼 막스가 그의 역사 이론을 전개할 때 기계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중요 특징들 중 하나가 그들의 계급의식이었습니다. 막스 교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의 계급으로 명쾌하게 나눕니다. 프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그것입니다. 프로레타리아는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이고 부르주아는 자본 소유자 계급이었습니다. 부르주아의 계급의식은 노동자의 산출물을 도둑질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고,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결국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막스 이론에 넘치는 문제들 중 특히 계급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소위 노동계급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비고용자들 중 오늘날 중산층에 포함되어 있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막스가 분류하는 두 계급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타당하지만 이것은 막스 이론의 보다 중요한 측면과 그 이론이 20세기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비판은 두 계급으로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지만 블라디미르 레닌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를 정의하고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막스 이론은 각 계급은 자신의 계급의식을 수행할 때 우드를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수행해야 된다, 슈드라든가 또는 수행할지도 모른다, 마이트와 같은 단순한 주장과는 배치되는 표현입니다. 이 우드, 절대 명령은 시민들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레닌은 막스 교리에 따라 러시아 시민들을 아주 간단하게 구분했습니다. 혁명의 이념에 동의하는 러시아 시민들은 그들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프로레타리아 계급에 속하며 혁명에 반대하는 자는 불이행으로 그들의 적인 부르주아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순한 논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스주의 교리와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막스의 계급 이론은 교리를 해석하면 이런 논리적 순환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닌은 진정한 막시스트가 아니라면서 때를 지어 달려드는 현대 막스 옹호자들 때문에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레닌이 1917년 10월 혁명에서 받아들이고 적용했던 것이 막스 이론의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명한 소련 역사가인 마르틴 말리아는 그에 져서 소련의 비극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두 막시즘과 레니니즘이라는 세계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두 계층만 존재했습니다. 프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그의 실질적인 계급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혁명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부르주아이고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주의자 혹은 실제의 프로레타리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프로레타리아를 대표했으며
현실의 삶보다 우선되는 이념적 의식이 레닌이 이해하는 계급 투쟁이었고 그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었습니다. 말리아가 지적했듯이 레닌당의 기초 조직은 노동자, 농민의 당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혁명당은 주로 대단치 않은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들 지식인들은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부르주아지라고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혁명의식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프롤레타리아라는 순환 논법을 동원함으로써 레닌은 마르크시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레닌의 혁명당은 노동자의 혁명을 대표하였습니다. 혁명당은 사회민주당의 고전적인 구조를 지녔습니다. 민주적이라 불리워왔다는 점이 1917년 볼세비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민주주의는 단지 노동자라는 한 계급의 사람들만을 위해 그리고 그 당 안에서 있는 정치인들만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기반인 레닌주의 이념 속에는 그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경쟁적인 조직들을 부르주아 또는 유사 부르주아로의 계급의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프롤레타리아의 당의 권력을 잡았을 때 제거되어야만 할 대상이었습니다. 레닌은 막스 이론을 러시아라는 특별한 여건에 적용하는 것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막시스트, 네오 막시스트들 중에 일부는 이것이 막스에 대한 정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명확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노동자는 막스가 말하는 소위 계급의식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고 막스가 생각했습니다. 레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아주 분명히 막스 사상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반대 세력이라면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적인 부르주아지로 간주했습니다. 볼셰비키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개혁을 단행한 후 계급 구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해하는데도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자본을 국가 소유로 전환한 후 시민을 자본 소유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공산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에 반대하느냐는 의식에 따라서 구분함으로써 소련 시민들을 쉽게 두 계급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홍인 크라크들을 강제 노동수용소로 내치는 것이었고 요구되는 의식에서 멀어진 적들을 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막스 계급 이론을 교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사상을 통제하여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정당하는 것입니다. 막스가 상품 구조로 사무라의 체계를 파악했다면 루카치는 베버의 생각을 빌려 사무라를 의식과 관련시킨 점이 다릅니다. 또 베버가 합리화의 요체를 탈신비와 탈주소라 보고 자본주의 체제의 가능성을 찾은 반면 루카치는 거꾸로 합리화 과정이야말로 인간 이성이 스스로 마비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카치는 사무라이 극복, 혁명의 동의를 심각하고 철저한 비인간화를 겪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의 성숙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합리화 과정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뒤에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마르크제의 1차원적 인간 등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납니다. 소련이 레닌에 이어 스탈린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관념적인 냄새가 짙은 루카치 이론은
혁명가들에게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놨습니다. 1923년 루카치는 책을 출간하자마자 공산당의 비판에 부딪혔고 결국 10년 만에 스탈린의 협박에 의해 책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아비판의 지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루카치는 1967년에도 후르시초프의 협박에 의해 수정과 재정립이라는 게 스스로의 정체성 및 추상성의 원인을 1920년대 당시의 세계혁명의 낙관성에서 찾는다는 다소 어설픈 자아비판을 했습니다. 루카치는 살아생전에 이 원하지 않았던 자아비판들은 스탈린과 후르시초프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회고를 직접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학계에서는 이 혼돈의 자아비판을 분석하고 옹호하는 논리들이 범람하여 루카치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루카치의 본심이었을까요? 우선 책의 내용만 보아도 스탈린과 후르시초프의 압력으로 그 책을 부정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크스 레닌주의를 저버린 스탈린의 사상과 갈등하는 비판 정신을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카치는 스탈린과 후르시초프가 마크스 레닌의 정신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1917년 마크스 레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진지하게 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있는 책 100선 중 35번째 책, 인문학 부분 5번째 책 루카치 제르지가 1924년에 출간한 역사와 계급의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